이 요인들 자체가 다 엔화 강세 요인입니다. 엔캐리 트레이드가 뭐냐면 통화 엔화에다가 해지를 걸어놔요. 이 포지션은 전부 옵션 포지션이기 때문에 옵션 포지션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마진콜로 들어가야 될 양보다 과다하게 팔릴 수밖에 없어요. 세븐 옵션 사놨으니까 어떤 일이 터져도 엔화 강세가 되면서 세븐 매도가 처리됩니다. CTA 펀드들이 하루에 그걸 다 쳐버리기 때문에 가만히 있던 멀쩡하던 매도까지 같이 쏟아지고요. 너무 포지션이 과했기 때문에 쇼킹하게 다가왔지만 이런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주시장 패닉 하락의 본질은 쏠림 현상 때문이고 과포지션이 해소되면서 그런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부터 드릴게요. 사실상 지금 시장이 패닉에 빠진 이유는 일주일 전에 실업 지표나 그 다음에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강력한 펀치 두 개가 다가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분위기나 조짐은 크게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 조짐을 거슬러 올라가면 6월달 CPI 둔화부터 실제로 요때 여러분이 어떤 걸 봤었냐면 6월 10일, 11일 막 이때 물가 발표를 했는데 쇼크,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물가가 마이너스로 들어가 버렸단 말이죠. 3개월 평균, 6개월 평균 내면 근원 CPI조차도 조절 범위 내에서 내려가고 있고 그 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주거비가 드디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굉장히 그 당시 시장에서는 기쁜 일이었는데 그래서 주가를 올려놓기도 했는데 그게 주가를 떨어뜨리기도 만들었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보시면 그 당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요때 6월달 그 CPI 발표 이후부터 나스닥은 깨지고 러셀 2000은 올라가는. 자 보세요.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나스닥 하얀색은 내려오죠. 올랐다가 내리지만 더 내리고 올랐다가 더 내리고 올랐다가 더 내리죠. 러셀은 어때요? 폭등 떨어지지만 또 오르고 러셀과 나스닥이 반대로 가는 게 여러분 이제 기억나시죠? 그 당시에 이제 중소형주가 올라간다. 이제 그러면서 빅텍이 하락하고 매그니피센트 7 빠지고 그날 러셀 2000 폭등하고 이게 언제요? CPI 둔화 요때 보세요 날짜 7월 이전이죠. 예. 요때부터 사실은 빅텍은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나스닥 100은 이미 내려가기 시작했단 말이죠. 제 말 거짓말 아니죠? 그래서 우선은 이 지금의 패닉이 이 정도 강도는 아니지만 나스닥의 하락은 이미 이때 시작됐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그러는 와중에 며칠 뒤에 트럼프가 죽다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트럼프가 주먹 쥐고 올라오면서 트럼프 됐다라는 거가 월가에서 쫙 하면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한 며칠간 그 뉴스와 유튜브 제목을 트럼프 트레이드가 장식합니다. 그러면서 제이디 벤스가 들어오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있을 때 똑같이 그런 양상이 똑같은 양상을 일으킵니다. 중소형주가 올라가고 다 여러 가지 다른 이유인데도 그때도 빅텍이 하락하죠. 예.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던 걸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세 번째 알파벳의 실적이 나오면서 빅텍의 실적에 대한 그러니까 실적이 아니라 인공지능 AI에 대한 의심이 시장을 덮기 시작할 무렵 이게 나온 겁니다. 실업률. 여러분이 기억하시기에는 실업률, 3의 법칙 요거가 요때 터진 건데 잘 보세요. 6월 CPI 둔화 때부터 트럼프 트레이드, 그 다음에 실적과 실업률까지 가는 동안 계속 빅테크, 나스닥 위주로 하락합니다. 그리고 실업률 터지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결정타를 BOJ, 일본은행이 금리를 0.25 올리면서 그날 엔캐리 트레이드 그런 어떤 쇼포지션 청산이 강력하게 일어나서 5%, 6% 뚝 떨어져 버리는 일이 생기는 거죠. 엔화 기준으로, 엔달러 기준으로 161엔이 153엔까지 그냥 수직 낙하해버렸어요. 그때 엔캐리 트레이드는 상당 부분 먼저 지금보다는 작지만 해소된 걸로 그러니까 처리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시장은 흘러왔지만 여러분이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이 요인들 자체가 다 동일하게 엔화 강세 요인입니다. 왜 그러냐? 미국의
물가가 확실하게 하락해서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확실시 되면서 달러가 약세 길인 거를 조금 보이기 시작했고요. 트럼프 트레이드도 달러 약세를 약간씩 나타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왜 엔화 강세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미국은 5.5를 올리는 동안 일본은 안 올렸어요. 계속해서 약세를 조장했어요. 금리를 안 올리고 엔화 약세를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올리는 동안 일본은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계속 금리 차가 벌어지죠. 미국이 기준인데 미국과 일본이 5.5씩이나 벌어져 있는 그런 그 상황에서 이제 연준이 금리를 내려요. 그러면 5.5보다 일본 금리와 더 금리 차가 적어지죠. 이건 엔화가 더 강세 요인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에게는 더 유리한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일본 금리와 미국 금리가 차이가 나면 날수록 돈은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정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같은 돈을 빌리는데 문제가 생기면 N은 보장이 없는데 미국 돈은 보장이 있으면서 금리도 5%를 더 줘? 엔화보다? 그러면 확실하고 이자도 5%는 더 높은 미국 돈을 사지 누가 미쳤다고 엔화를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엔화에서 달러로 돈이 빠져나가겠죠? 그런데 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금리 차가 줄어든다면 많아지겠어요? 적어지겠어요? 당연히 덜 빠져나가겠죠. 심각하게는 아니더라도 이전보다는 덜 빠질 거 아니에요. 이전보다 이전보다 엔화가 덜 빠져나가니까 엔화한테는 강세 요인이 되는 거죠. CPI 둔화. 물가가 조절되면 금리를 내릴 거다.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거 막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였죠. 대통령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일본 엔화는 강세를 띱니다. 왜냐하면 그 관세 장벽이 생기고 일본이 일본 은행과 일본 정부가 개입해서 엔화를 약세를 만들어서 수출을 많이 하려는 걸 트럼프는 제일 싫어합니다. 그렇게 하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외화 조작국을 막 트럼프 때는 막 계속 발표했어요. 어디 1순위, 어디가 제일 나쁜 놈, 중국, 1위, 일본, 니네 주위에 맨날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엔화 강세 요인입니다. 미국 경기가 우려가 있다. 실업률이 높게 나와 금리 내리겠네. 그죠? 엔화 강세죠. 일본 은행이 금리를 올려 엔화 강세죠. 왜? 미국 금리와 가까워지니까 엔화 강세. 동일한 요인이 엔화 강세. 그게 뭐 어떻다는 거야? 이게 차례대로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게 엔화 강세와 다 연결이 있다는 게 무슨 얘기야? 라고 보시면 이걸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이걸 보면서 기술주가 매도된 어떤 원인이 여기 있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나스닥이 집중적으로 떨어졌고 빅텍이 집중적으로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여기는 각각의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러티브가 다 달라. 다 다른데 공통적으로 나스닥이 빠졌어. 이게 도대체 설명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통점은 엔화 강세이고 이게 왜 이런 일을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엔화를 빌려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뭐냐면 이거예요. 일본, 이게 국가 A가 일본이에요. 일본의 금리가 약하고 그 다음에 환율이 낮으니까 일본으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에 이제 대출을 받아요. 돈을 빌린 다음에 이 일본 돈을 달러로 바꿔서 미국에다 투자합니다.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면서 거기에 환율이 개입되는 상황인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일본 은행이 0에서 0.1%로 금리가 낮아. 대출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건 금리죠, 금리. 예, 금리. 금리가 낮으니까 빌려. 왜? 3%에서 빌리는 것보다는 0.1에서 빌리면 이건 그냥 안 빌리면 바보죠. 빌려. 낮은 금리로 엔화 자금 대출해. 그런 다음에 들고 있으면 이자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 투자해야 되잖아. 근데 일본 내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해외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그 중에 예를 든 거를 멕시코 페소라고 여기 써준 거. 그러니까 멕시코 국채. 왜? 6.5%짜리거든.
페소로 바꾸어서 멕시코 국채만 사놔도 6.5야. 그러면 이 환전에 들어가는 환수 수료만 빼고 나면 일본 엔화에 빌릴 때 0.1% 주고도 3, 4%가 남아.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예요. 엔화를 빌려서 이자를 내면서 이자가 낮으니까 환전해서 환율이 낮으니까 환전해서도 돈이 많이 안 들어. 그런 다음에 환전한 국가의 주식이든 국채든 뭐든 투자하는 거야. 그런데 이 투자의 대부분이 가장 핫했던 투자가 M7 콜옵션이었어. M7 주식이었어. M7 콜옵션이었어, 대부분.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엔화로, 그러니까 달러로 바꿔서 엄청나게 이쪽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일본 사람들이 아니라 헤지펀드들이에요. 엄청난 헤지펀드들. 그 다음에 우선 거기까지만. 그래서 보시면 누가 샀든 주체는 우리가 찾아낼 수 없지만 보시면 콜옵션의 급격한 상승이 일어났어요. 이 콜옵션의 상승은 뭘로 볼 수 있냐면 요게 뭐냐면 풋콜 레이시오라 그래서 콜이 많아지면 이 레이시오가 쫙 내려간단 말이에요. 보시면 기가 막히게 내려가요. 콜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다는 얘기야. 풋콜 레이시오가 박살이 나잖아요, 지금. 이렇게 짙은 파란색 보시면.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그 중에 엔비디아의 옵션 거래가 이렇게 폭등을 하는 거예요. 폭등. 이거겠네, 이거. 폭등. 그러면 비율이 이쪽이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 주식에 비해서 0.9%까지 옵션 거래량이 증가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말해볼게요. 요즘에 핫한 유행이 뭐냐면 일본에서 돈 빌려가지고 미국에 달러 바꿔서 엔비디아 옵션 사는 거였단 말이에요. 일본 돈 빌려서 대출 받아가지고 엔화 대출 받아서 환전해가지고 달러 바꿔서 M7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에 콜옵션 사는 게 요즘 아직도 그거 하네? 이런 유행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주체가 누가 있어? 일반인은 아니에요. 일반인도 할 수 있는데 일반인들도 있긴 있겠지만 미국의 일반인들은 많이 해요. 근데 여기에 주체는 대부분 헤지펀드들입니다. 그 헤지펀드들이 이제 요번에 청산됐겠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의 일본 주식 순매수 이것도 어마어마. 왜 지금 요번에 엔캐리 트레이드 박살나고 요 포지션이 박살나면서 엔화가 제일 많이 빠지죠. 그러니까 엔화가 아니라 일본 주식이 요번에 가장 크게 빠지잖아요. 심각하게. 왜? 일본 주식에 외국인 돈이 7조씩 들어와 있어. 지금 보시면. 이게 보시면 누적으로 7조 엔, 7조 엔까지 늘어나죠. 그래서 일본 주식이 박살나는 거죠. 엔화 같은 경우에 이제 엔캐리 트레이딩을 하려면 이 환전하고 그럴 때 항상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엔화를 빌려서 대출받아서 바꿔가지고 투자를 하는 엔캐리 트레이더들은 항상 그 해지를 어디다 걸어놓냐면 엔화에다가 해지를 걸어놔요. 그러니까 엔화 매도, 숏을 같이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0.1%라는 일본 금리로 빌리기는 했지만 엔화가 급등을 해버리면 내가 빌려가지고 한 돈이 역마진이 나버리기 때문에 엔화가 급등하지 않도록 급등했을 때 대응할 수 있게 엔화를 파는 매도 포지션, 풋옵션을 같이 항상 가져가는 게 이 엔캐리 트레이드의 전형적인 포지션이에요. 왜? 그거 돈 빌렸다가 환율 움직여가지고 내가 이자 몇 프로 받은 거 다 날리면 환율은 쉽게 움직이니까 항상 숏을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 숏이 요번에 다 정산된 거죠. 여기 보시면 제가 말한 게 틀리지 않은 게 미국하고 일본의 금리차, 2년물, 10년물 둘 다 금리차가 어떻게 되냐면은 작아지죠.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니까 금리차가 작아져요.
처음에는 금리차가 작아질 때도 미친 듯이 엔화가 약세를 갔었어요. 이상한 일이었죠. 이 포지션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런 투기적인 포지션들이 너무 쌓이면서 너무 쏠림, 너무 편중된 포지션이 늘어나면서 이게 통화 가치가 일본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작아지는데도 엔화가 계속 약세로 갔습니다. 얼마에서 155엔에서 163엔까지 막 160엔 넘어갈 때까지 이상한 현상을 가더니만 이번에 그 꼭대기에서 애들 발로 개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냥 수직으로 깨집니다. 엔달러 환율. 이 포지션이 너무 심각하고 이상한 포지션이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너무나 치우친 포지션과 쏠림 현상의 포지션들이 되면서 과장되게 달러엔 환율이 하락했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차가 좁아지는데도 엔화 강세 요인인데도 이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유로화는 그냥 정상적으로 강세를 띄었어요. 이때는 유럽이 금리를 내리면 영국이 금리를 내리고 유로존이 금리를 내리면 미국하고 금리 차가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유로화 강세 요인이었거든요. 그냥 실제대로 유로가 강세가 됐어요. 그런데 일본은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고 하는데도 계속 엔화가 약세로 가다 말고 박살을 만났던 거예요. 너무 이상한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이유는 너무너무 많은 포지션이 쌓여 있었어요. 그 과도한 포지션이 한 번에 무너져 내려요. 왜냐하면 이 포지션은 전부 옵션 포지션이기 때문에 옵션 포지션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혹시 신용거래에서 반대매매 맞아 보셨나요? 옵션 거래에서는 필요한 양보다 마진콜로 들어가야 될 양보다 과다하게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신용거래에서 반대매매 받아보셨으면 이런 상황이에요. 뭐냐면 내가 갚아야 될 돈이 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증권사는 900만 원만큼만 주문을 내지 않습니다. 900만 원어치 매도를 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주가가 제대로 안 움직이거나 거래가 안 일어나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900만 원을 다음날 쫙 걷어들여야 되는데 가져가야 되는데 안 팔리면 못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사는 어떤 행동을 하냐면 안전하게 거래가 아무리 안 이루어져도 무조건 나는 900만 원을 뽑아올 수 있도록 신용 담보 잡은 사람의 그 매도를 얼만큼 내냐면 하한가 기준으로 아무리 거래가 안 돼도 하한가는 거래가 되죠. 하한가 기준으로 매도를 해요. 그래서 9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주문은 한 1200만 원 나갑니다. 아무리 무슨 일이 생겨도 900만 원을 내가 가져올 수 있도록. 그래서 증권사가 1200만 원을 가져가진 않지만 900만 원만 가져가지만 내가 내 피 같은 주식에 들어가 있는 돈이 막 30% 40% 마이너스 난 채로 과다하게 팔려서 현금으로 들어와 있는 1200만 원에서 300만 원 현금 나한테 있으면 뭐예요? 이 현금이 어떤 300만 원인데 600만 원인데 50% 날라가고 300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신용거래 그런 양상처럼 마진콜도 똑같아요. 과다하게 팔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션이 처리될 때 아주 강력한 포지션 청산이 일어나요. 그래서 엄청난 양의 매도가 한 번에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왜 그렇게 빅텍 위주로 그렇게 M7 위주로 빠졌냐? 주로 옵션 투자를 M7 위주로 해놨기 때문에 M7 옵션 사놨으니까 어떤 일이 터져도 엔화 강세가 되면서 M7 매도가 처리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엔캐리 트레이드는 먼저 풀릴 때 반드시 환율에 관련된 해지를 털면서 가야 되니까 반대로 역회전이 거요. 역회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력하게 이쪽들이 빠지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그 같이 반영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헤지펀드나 이런 쪽들을 통해서 채권 공매도가 워낙 컸었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도 아주 뚝뚝 떨어져 버렸어요. 달러에는 그렇게 움직였고 뿐만 아니라 원래 기술주 약세 요인이 아닌데 기술주가 빠집니다. 왜? 이게 다 엔화 강세 재료가 되기 때문에 뭐 트럼프 당선 확률 상승하는 거, 그 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그 물가가 그 조절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엔화 숏, 나스닥 롱이 박살나면서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엔화 숏이 깨지니까 엔화 가치가 올라갑니다. 나스닥 롱이 깨지니까 나스닥이 폭락합니다.
이 일이 말씀드렸던 특이한 옵션 거래들에 의해서 쏠림과 포지션 해소 때문에, 과학 포지션 때문에 된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CTA 펀드들이 어느 분기점을 이제 시장이 급락을 하면요. 하루에 그 임계치를 다 깨버리게 돼요. 예를 들어서 니케이가 12%가 하락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대부분의 기관들이 숏 커버링 손절 가격을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뭐 몇 프로 이상 빠지면 무조건 매도가 나가게 해놔요. 하루에 그걸 다 쳐버리기 때문에 가만히 있던 멀쩡하던 매도까지 같이 쏟아지고요. 그런 일들을 주로 해서 돈을 버는 펀드들이 CTA 펀드들이라고 하는데, 이 CTA 펀드들은 커머디티 트레이딩 어드바이저 약자예요. 이 CTA 펀드는 어떤 데냐면 알고리즘을 통해서 미리 짜인 프로그램상 얼마가 가면 사고 얼마가 가면 파는 그런 거래가 주문이 잡혀 있는 그런 펀드다 보니, 얘네는 어떤 걸 하냐면, 원래는 이렇게 해서 CTA가 커머디티로 돼 있기 때문에 원자재 투자하는 펀드인가 그렇게 오해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처음에는 얘네들이 이런 추세 추종형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싸잡아서 CTA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원자재를 투자하지 않아도 추세 추종형 펀드, 추세 추종형 투자를 하면 CTA 펀드라고 부릅니다. 추세 추종형이란 게 뭐냐면 어떤 가격에다 걸어 놓는 게 아니라 가격의 방향성에다가 알고리즘을, 그러니까 그 주문을 걸어 놓습니다. 추세적으로 빠지면 따라 팔도록, 추세적으로 오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도록. 이게 CTA 펀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많이 좀 오르는 게 시작되면 CTA가 사서 이걸 더 올려버립니다. 이 더 올려버린 거를 ETF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ETF 증폭성에 의해서 더 올려버려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제가 자세히 말씀 못 드리는데, 제가 작년도에 굉장히 지금 시장이 무섭다라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종목을 사면 막 19%씩 올라버리니까. 그것도 미국의 대형주들이. 그래서 이런 그 증폭성에 이제 대응해야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생활화해야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올라갈 때 그렇게 올라간 건 떨어질 때 그렇게 떨어집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이 변동성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은 돈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옵션, 제로 DT 같은 옵션들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유행 같은 포지션들이 늘어났고, 거기다가 CTA들이 거기를 뒤따라서 때리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이놈이 산 걸 얘가 더 사주고 얘가 더 사줍니다. 증폭돼서 올라가요. 그 중에 큰 역할을 ETF가 한다고 그랬죠. 반대로 떨어질 때는 원래는 요만큼만 떨어져도 되는데 이만큼 떨어집니다. 이게 우리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여야 할 이미 생활화된 모습이에요. 이번에 그게 집중적으로 일어났고 너무 포지션이 과했기 때문에 쇼킹하게 다가왔지만 이런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